오늘은 해외 파병을 다녀온 후에 느꼈던 좋은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바논에서 저는 제 개인 화기 K1 소총과 탄 140발을 항상 침대 옆에 개인 보관했습니다. 총은 옆에 세워두고 탄은 28발씩 5탄창을 가득 채워서 서랍에 넣어뒀다가 작전 때는 탄입대에 넣고 전부 들고 나가서 돌아오면 다시 개인 보관했습니다. 전체 병력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레바논에 파병된 통역들 중에서도 인사, 군수, 작전, 정보, 민사 같은 부서에서 행정병 일을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저는 9공수여단 52대대 작전팀에 속해서 매일 해당 지역을 감시 정찰하는 임무였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습니다. 한국에서라면 총기함에 이중 잠금 장치를 해서 열쇠를 따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총기함 여는 데만 몇 분 넘게 소요됩니다. 탄은 더 심각한데 막사 건물 전체에 군인이 수백 명이 있어도 그 건물에는 지휘통제실에 보관 중인 탄 몇 발이 전부고 대부분은 멀리 탄약고에 따로 보관합니다. 물론 총기 사고 방지를 위한 고육지책이란 것은 알지만 현재 실제 상황이 아니고 실제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전제하에 돌아가는 시스템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레바논에서는 실제 전장이라서 그런 점도 있지만 정말 화끈한 총기 탄약 보관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모두가 모두에 대해서 매우 젠틀하고 상대방의 기분에 신경을 많이 쓰는 분위기에 내무부조리나 구타 욕설, 가혹행위 같은 것을 상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물론 이건 농담이고 동명부대 일진의 분위기는 UN PKO 활동이라는 것도 있고 대규모 전투파병 일진이라는 데서 오는 엄숙주의나 책임감 같은 무거운 분위기가 매사에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존재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제가 밤 11시 정도에 주둔지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병력이 모두 완전 군장을 한 채로 연병장에 모이더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병력 중 누군가 한 명이 장갑차에 탑승한 채로 잠시 졸았는데 그걸 알게 된 대대장님이 내 밑으로 전원 집합을 시켜서 추가 지시가 있을 때까지 뛰게 한 거라는 겁니다. 대대장 중령 밑으로 전원 집합이니까 대령이던 단장님을 제외하고 현재 근무 중이던 몇 명의 근무자를 제외하면 고령의 주임원사고 뭐고 예외가 없었습니다. 주둔지 경계 근무는 서야 되니까 현재 근무자가 후속 교대 없이 계속 근무를 서는 걸로 하고 후속 근무자까지 전부 원정군장으로 연병장을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근무지에 서서 부대원 전원이 아침 해가 밝을 때까지 뛰는 걸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누군가 장갑차에서 진짜로 졸았는지 안 졸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런 일은 없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강을 잡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근육을 엄격하게 조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 거죠. 당시 모체부대였던 9공수여단 52대대장님은 이진형 중령님이었는데 사랑의 대상은 아니지만 모두로부터 존경과 두려움을 받는 지휘관이었습니다. 나중에 육사단장을 하시던 중에 사단 내에서 사격장 인명사고가 발생했는데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소장으로 예편을 하셨습니다. 독일의 화학자 중에는 화학비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리비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론 중에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가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식물에게 필수적인 영양분이 5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 중에 4가지를 아무리 넘치게 주더라도 남은 1가지 양분이 모자라면 식물은 그 모자란 양분만큼 자란다는 이론입니다. 저는 파병이 결정되고 2달 동안 특전교육단에서 9공수 52대대에 배속되어 특전사와 함께 훈련을 하면서 최소량의 법칙이 특전사 사이에 낀 저의 모습을 잘 표현하는 말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배치를 받아서 내무실에 앉아있는데 15명의 부대원들이 동시에 들어와서 전부 옷을 갈아입는데 몸들이 아주 그냥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듣고 보니까 전국체전 복싱 본선 진출자, 청룡기까지 나갔던 야구 선출, 중학교까지 레슬링 국가대표 하던 부중대장, 전국체전 마라톤 메달리스트 이런 사람들이 한 팀이었습니다. 레슬링을 했다던 부중대장 중위는 고공 텀블링처럼 뭔가 어려운 시범이 있으면 도맡아서 하는 만두기의 인간병기 친구였는데 중학교 때 세계대회에서 자기 체급 최강자 한 명을 붙잡아 보자마자 나는 이 체급에서 영원히 1등은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만뒀었다는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레바논에서는 유엔군끼리 올림픽 같은 것도 열었었는데
이런 친구들을 데리고 온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저희 때는 거의 모든 종목을 한국이 석권하고 종합 우승도 당연히 한국이었는데 그 후로는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긴 합니다. 원래 특전사의 팀 편제는 대위 중대장, 중위 부중대장, 상사급 선임관이 있고 화기, 통신, 의무, 정작, 폭파 등 이제 부사관들이 합쳐져서 모두 10명 정도이고 장교 한두 명과 나머지 부사관으로 이루어진 구조입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어팸 상병처럼 필요에 따라 거기에 통역이 한 명 추가가 될 수 있는데 제가 그 역할이었습니다. 매일 체력 단련 시간에 군장을 메고 타이어를 끌면서 장거리 구보를 하는데 팀은 항상 전원이 한꺼번에 움직여야 하다 보니까 뭘 하든 제 속도가 팀의 속도입니다. 전국체전 마라톤 메달리스트인 친구가 팀 막내 하사였는데 팀 스피드를 올리려고 자기 짐을 다 들고 메고도 제 뒤에서 제 군장을 손으로 받쳐주고 달렸습니다. 고령의 나이에 체력의 기준이 다른 사람들에게 맞춰서 하는 훈련이라서 정말 힘들었지만 팀원들이 엄청 든든해서 뭔가 체력과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이 친구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오글거리긴 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미드가 밴드 오브 브라더스인데 그 드라마 안에서 대체 왜 더 위험하고 죽을 위험이 높은 공수부대에 지원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전쟁에서 위험한 순간에 내 옆에 동료가 최고의 대원이길 바래서 라고 대답하는 그런 인터뷰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물론 밴드 오브 브라더스의 최고의 대사는 할아버지는 전쟁 영웅이었나요? 라고 묻는 손자의 질문에 아니야 나는 그저 영웅들과 함께 싸운 것 뿐이야 라고 대답하는 마지막 부분이긴 합니다. 특전사 관련한 채널을 운영하시는 이상사 클라스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어딜 가나 구멍이 있고 그게 문제다. 707이니 특임대니 지역대니 어디가 더 힘들고 어디가 더 세냐 하는 구분보다도 어딜 가나 해당 조직을 좀먹는 하위 10%가 문제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근데 전 오히려 생활을 함께 하다 보니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객관적으로 훌륭한 사람들 사이에 있더라도 상대적으로 순위라는 게 존재하는데 더 잘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보상은 충분치 않으면서 못하는 걸로만 끊임없이 갈굼이 일어나는 걸 보고 안타까웠습니다. 파병 가서 좋은 점 또 한 가지는 돈을 더 받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 한국군이 받는 급여에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를 파병 수당으로 받아서 귀국할 때 통장을 봤더니 2천만 원 정도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동명부대는 UN 평화유지군이라서 각종 활동에 대해 유엔군으로부터 정부가 비용 정산을 받고 그걸 개개인에게 일부인지 전부인지를 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각국 정부가 유엔에 낸 분담금이 그 재원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없어졌는데 당시에 대한민국이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의해서 파병했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파병의 경우에는 병사 기준으로 250만 원 정도 수당을 받았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은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이 아니라 대한민국 개별 국가의 결정에 의한 파병이기 때문에 국가가 그 금액을 알아서 결정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프로세스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척 슬픈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동명부대 일진이 레바논으로 출국한 것이 2007년 여름이고 우리가 출국한 때는 아직 중국발 호경기의 여파로 주식시장이 화랑일 때였습니다. 미래에셋, 디스커버리 펀드니 뭐니 다들 날리던 시절입니다. 워낙 주식시장이 좋으니까 원래 주식을 안 하던 친구들까지 입금되는 급여를 그 적립식 펀드라는 것에 자동 입금되게 해놓고 갔는데 2007년 하반기부터 주식시장이 안 좋아지다가 2008년에 그 유명한 리만 사태가 터집니다. 레바논은 당연히 인터넷도 안 되고 스마트폰도 나오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2008년에 귀국할 무렵에는 모두들 얼굴빛이 좋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군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누구나 자기가 근무했던 부대가 가장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하는 진지한 이야기도 아니고 각 부대를 비교해볼 방법도 마땅치 않기 때문에 낄낄거리면서 즐기는 과거 추억놀이 정도입니다. 하지만 파병지에 가면 전군에서 모인 다양한 병과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부대가 가장 편한지 힘든지 확실히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레바논에서는 전체 파병 부대의 규모에 비해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야 되다 보니까 육군뿐 아니라 해군과 공군에서도 인원을 파견했고 기갑, 포병, 수의, 군견, 간호, 공병, 헌병, 정비, 통역병과뿐 아니라 기무나
폭발물을 해체하는 EOD 같은 병과까지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헌병이나 정비, 운전 쪽 같이 특정 병과 같으면 원래 각자 원래 있던 부대가 다르더라도 어느 정도 비슷한 점이 많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통역반은 워낙 자대와 주특기가 다르다 보니까 더 정교한 비교가 가능했습니다. 저희가 내린 2007년 기준 전국에서 가장 편한 부대는 국군체육부대와 각 사단에 2명 정도 있다는 방공통제병이 압도적인 일픽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촬영을 하는 중에 당시 부대장 운전병을 했던 동생이 다음 달에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보내왔습니다. 이 친구는 프로축구 선수를 하다가 입대한 녀석이었는데 자기는 1야전군 대표 선수로 축구대회 집체교육 받고 대회하고 포상휴가만 쓰다가 파병을 왔다는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통역반에는 서울대 물리학과 03학번인 잠꾸러기 후배도 한 명 있었는데 이 친구는 군대 오기 전까지 와우만 죽도록 파다가 온 녀석이었습니다. 특전교육단에서 2달간 훈련을 마치고 레바논으로 파병하기 직전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오라고 2박 3일의 시간을 주는데 그때도 부대 앞 PC방에서 2박 3일간 와우만 하다가 바로 공항으로 왔던 친구입니다. 저는 이 친구 때문에 제대한 이후에 뒤늦게 와우에 빠지게 됩니다. 장점이라고 말하기는 뭐하고 그 밖에 소소한 점들 몇 가지를 더 말해보자면 15년이 지나고 보니까 이건 정말 옛날 이야기 같긴 하지만 레바논의 사무실에서도 한국에 있는 군 연락망과 실시간으로 전화통화가 가능했습니다. 군 전화의 특징이 교환수를 이용하면 일반 전화로 돌려서 연결하는 것도 가능했는데 레바논에서도 이게 가능해서 신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한 가지 신기했던 점은 해외 파병을 위해 출국하는데도 여권이 필요했다는 건데 기존에 쓰던 여권이 아니라 전원이 빨간색 단수 관용 여권을 새로 발급받았습니다. 레바논 오가는 거는 성남 공항과 베이루트를 왕복으로 직항하는 거였는데 대한항공의 일반 여객기를 통째로 빌린 전세기로 다녀왔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비행기에도 스튜어디스가 있었고 왕복 비행에 대해서 마일리지 적립을 해줬다는 사실입니다.